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으로 이번엔 미국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까지 담화를 내고 정찰 위성 발사를 정당화했습니다. 미국 우주군은 북한 정찰 위성의 활동을 막을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위성 파괴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지난 21일 쏘아 올린 정찰 위성 관련 보도에 나서며 위성의 정상 작동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엔 미국 샌디에이고의 해군기지와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군 공군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디에이고 해군기지는 최근 부산에 입항해 한미일 해상훈련을 했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모항이고, 가데나 공군기지는 유엔사 후방기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정찰 위성이 정식 정찰 임무에 들어간다고 밝힌 시점은 오늘부터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4개월여 만에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최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이중 기준이 파렴치하게 적용되고 부정의와 강권이 난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위성 발사의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를 미국의 횡포로 규정하며 자주권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 의제로 될 수 없고 그로 인해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돼야 하며 특히 대결에 더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는 것이 대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화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고,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서 자신들의 정당한 이 자주권 행사를 인정해달라, 그런 이제 메시지가 포함된 점이.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 자체만으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며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고, 외교부도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공세적 언행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우주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정찰 위성 작동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우주군 사령부 공보실은 다양한 가역적, 비가역적 방법을 사용해 북한 위성 능력을 불능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레이저 등을 이용해 정찰 위성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 등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거나 위성 파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계기로 남북 경계 지역의 긴장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따른 한국의 9.19 효력 정지와 북한의 전면 파기 선언 등의 일련의 변화가 남북 군사합의 발효 이후 보지 못한 긴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비무장지대와 북방 한계선 등 남북 경계지대 주변의 상호 무장 수준이 높아지면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 처리를 추진합니다. 앞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들 탄핵 소추안은 국회 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해 오늘 본회의가 열릴 경우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무위원급 탄핵 소추안은 국회 제적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할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방침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어젯밤 9시부터 각각 50여 명씩 2계조로 나뉘어 본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엔 비상의원총회와 원내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오후 2시로 예고된 본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텐데요. 당장 예산안 처리와 앞으로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연말 전국에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2요구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시간 문제란 기류가 강했습니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조장법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은 좌파 연구 장악법이라며 국회 논의 때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야당이 모두 힘을 합쳐도 통과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대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이 일방 처리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폐기되는 악순환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야당의 탄핵안 일방 처리와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시한을 앞둔 예산안 처리부터 쌍특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3박 4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961년 한 네덜란드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네덜란드 국왕과의 친교 오찬, 상하원 의장 합동 면담, 한 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특별 세션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사법부의 사실상 첫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민주주의를 우롱한 부패 범죄라고 못 박았는데 향후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장동 의혹이 대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요직에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시정을 이제 같이 했죠.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판결에서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 유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들이 인허가권을 매개로 금품을 주고받으며 밀착한 부패 범죄로 민주주의를 우롱한 병폐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업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쓰였고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 몫이 됐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이 대표 측근 비리의 실체가 1심 판결부터 인정된 건데 선고 직후 유 전 본부장은 다시 한번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생각했던 구도가 그대로 반영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진 1억 원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제공됐다고 판단하는 등 관련자들이 이익을 나누는 과정이 모두 인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로선 이 대표 측을 겨냥한 수사 정당성을 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인받은 만큼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의 사용처는 물론 이 대표 배임 혐의의 핵심 동기인 이른바 428억 약정설로 수사가 다시 뻗어나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다수 인정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 증언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집중 투쟁에 나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출근길 탑승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전장현은 어제 오후 4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퇴거 요구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전장현은 역사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장애인의 날이 지정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관련 각종 예산은 수요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권리가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8시 지하철 4호선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의 지난해 수입 총계가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보면 한국노총의 지난해 수입 총계는 392억 5천여만 원으로 전년도 2월급이 229억 원, 조합비가 59억 9천만 원 등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년도 2월급 46억 원을 포함한 지난해 수입 총계는 246억 3천여만 원으로 조합비 대신 하부조직 부과금 180억 9천만 원으로 수입을 집계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북 성주군 수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산림당국은 진화대원 180여 명을 투입해 4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당국은 인근 주택에서 난 불이 야산에 번진 것으로 보고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 아무도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66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완전히 탔고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1톤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트럭을 주차한 뒤 갑자기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916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후 착공과 준공 물량은 늘었지만 인허가는 여전히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본격화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도 23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2달째, 건설사 자금 경색 완화를 위한 PF 대출과 오피스텔 등 건설 지원에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책이 시장에 일부 반영되면서 지난 10월 착공과 분양, 준공 물량이 모두 늘었습니다. 착공은 15,000여 가구로 9월보다 31% 증가했습니다. 분양은 33,000여 가구로 134% 급증했고 준공도 19,000여 가구로 58%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물량은 18,000여 가구로 9월에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허가는 6,000여 가구에 불과해 70%나 급감했습니다. 올해 누적 착공과 분양, 준공 물량을 따져보면 지난해보다 많게는 반토막이나 시장의 공급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착공 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금리 환경과 공사비 인상, 자금 경색과 미분양 리스크 등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 공급 시장 위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주택 거래량도 얼어붙었습니다.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 7천여 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특히 서울 거래량은 5천여 건에 그치며 올해 초 수준으로 다시 쪼그라드는 모습입니다. 높은 금리에 매수 문의가 끊기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도 23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4% 하락해 낙폭을 키웠고 종로와 마포, 동작 등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요자들의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서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불안 국면들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입주 물량까지 감소하면서 당분간 전세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비오펙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추가로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각 30일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원유 가격은 공급 축소에 따른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일시 휴전이 하루 더 연장돼 7일째로 이어지면서 추가로 인질이 석방됐습니다.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는 동안 양측의 심리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는 총격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전 7일째를 맞아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여성 인질 2명이 석방됩니다. 하마스는 여성 인질 2명을 적십자에 인계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두 여성 가운데 한 명인 미아 셴의 석방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감격합니다. 하루 전 하마스는 팔을 다친 미아 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아의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하마스의 인질 방송에 대해 이스라엘은 심리적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היות ברור. מדובר בטרור פסיכולוגי של חמאס. זה טרור פסיכולוגי של חמאס. 이스라엘도 귀순한 하마스 지도자 아들과의 인터뷰를 방송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포함해 하마스 지도자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ny harm that happens to the hostages, Israel must execute top Hamas leaders with no exceptions. 이처럼 치열한 심리전을 벌이는 와중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의 테러까지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괴한 2명이 출근 시간대 예루살렘의 버스 정류장에서 총격을 가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공격자 2명은 예루살렘 동부의 한 지역 출신 형제들로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자신들 대원이라고 밝히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세계인 관심에서 조금 벗어난 듯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여전히 곱지 않은데요. 국제회의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혹독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마케도니아에서 열린 유럽 안보협력기구 장관회의. 갑자기 몇몇 대표들이 일어나 회의장을 떠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연설 순서가 됐기 때문입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당혹함을 숨기지 못합니다. Can you leave me alone, please? Thank you. 라브로프 장관은 회의 참석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불가리아가 러시아 대표단이 탄 비행기의 영공 통과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입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항의의 뜻으로 불참했습니다. I fully understand that, and I fully emotionally also understand Ukrainian friends which have decided not to come. 러시아의 순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의 기간 내내 참가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OSCE principles of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non-use of force should be the foundation of peace on the European continent. Russia has trampled on these principles with devastating results.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정착촌 3곳에 러시아 미사일 6발이 날아와 1명이 죽고 어린이를 포함해 10명이 다쳤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볼 첫 기사는 한국일보 1면에 실려 있습니다. 전직 수사관 2,000명의 학폭 조사 맡긴다. 현재 교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학폭 책임 교사가 교감과 전문 상담 교사, 또 보건교사 등과 전담 기구를 구성해서 이 사안을 조사합니다. 하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고 교권 침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기피 1순위 업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전직 수사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한국일보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규모는 2,000명 수준이고 시도교육청사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다만 제로센터가 조사를 맡을 학폭 사건의 범위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학교 밖에서 발생했거나 피해가 중대한 사건들부터 우선 맡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직 수사관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해서 조사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가해 피해 학생들끼리 화해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같은 교육적 해결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이 식료품 사막이다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식료품 사막은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렵듯 전국 곳곳에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대체로 도시 외곽 지역이나 노인 밀집 거주 마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나온 지역은 경기 포천시 자작동의 모습인데 이곳 주민들이 신선식품을 사기 위해서는 1km 이상 떨어져 있는 편의점에 왕복 3-40분을 들여서 다녀와야 합니다. 장바구니 무게까지 생각한다면 사실상 고령층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아침에 문 앞으로 배송받는 것도 이런 지역들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마을을 찾는 트럭, 이동형 마트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보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일본과 미국, 영국 등에선 이러한 식료품 사막 현상이 이미 사회 문제화됐습니다. 주민들이 신선식품을 먹지 못하고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비만 등 성인병이 나타나고 영양 불균형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해외에서는 식료품 사막 지역에 마트를 여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이동형 마트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 등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최근 AI와 관련한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AI 산업에 대해서 기후 빌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물과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AI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과 전기를 사용하는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추정치가 현재 알려져 있는데 챗 GPT를 예를 들어 질문과 답변을 25개에서 50개 정도 주고받을 때 이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 500ml가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전기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1000메가와트시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는 미국 내 100가구 정도가 1년 동안 쓰는 전기 양보다 더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속도로 AI가 발전한다면 2027년에는 세계 AI 서버의 전력 소비량이 하나의 국가 연간 전력 소비량과 비슷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종류의 작업에 AI를 투입하는 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각국 정부도 AI 모델이 해당 전력과 탄소 배출을 감내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상봉터미널 운영 종료 소식을 전한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1985년 준공돼 주로 강원과 경기 북부 등을 오가던 상봉터미널. 한때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만 명을 넘을 정도로 높은 수요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동서울터미널과 또 다른 중소형 터미널들이 생기면서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결국 적자를 피하지 못하게 됐고 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운영사 측은 최근 하루 이용객이 20명 미만까지 감소해서 더 이상의 운영은 불가능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날 승객 7명을 태우고 원주로 출발한 한 버스 기사는 매일 오가던 터미널이 없어진다니 섭섭하다면서 씁쓸한 반응을 전했습니다. 철거는 내년 초에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이 부지에는 고층 주상복합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던 승객들 역시 아쉬운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데 당분간 원주를 오가는 버스는 터미널 앞에 간이 임시 정류장을 마련해서 운행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7년 전 규모 5.8의 지진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륙에서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강진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역대 가장 강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 그리고 이듬해 수능을 앞두고 덮친 규모 5.4의 포항 지진. 이번 지진의 진원가는 각각 동쪽으로 21km, 남쪽으로 36km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가깝게 느껴지지만 단층대가 달라 두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분석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주변에는 과거 지질조사로 알려진 소규모 단층이 몇 개 존재합니다. 단층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진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일어난 뒤 13개월 만에 내륙에서 또 규모 4대의 지진이 일어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됐던 한반도 지각에너지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더해지며 영남 이외 내륙에도 강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신호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내륙 지방에도 북서 방향으로 달리는 단층대들이 몇 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개의 북서 방향으로 달리는 단층대들을 따라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기록도 있는 만큼 내진 설계 기준 적용과 건축물 안전성 평가를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제 새벽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보 첨성대를 포함해 선덕여왕릉, 사천왕사지, 미탄사지 등 주요 유적의 피해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국보 경주 불국사 다보탑을 비롯해 석굴암과 분황사 모전석탑 등 9건은 오늘까지 정밀 안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2월부터 금리를 3.5%로 동결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동결을 했어요. 이 배경이 뭘까요? 7번 연속 동결이고요. 가장 큰 배경은 연준이 계속 동결 기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은이 중요시하는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이제 내려가는 추세가 확고히 좀 자리 잡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가계 부채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됐는데 가계 부채는 최근에 좀 늘긴 했는데 부동산 시장은 다시 좀 내려가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후행해서 가계 부채가 움직이니까 가계 부채 문제도 좀 완화가 될 거다. 그래서 추가 금리 가능성은 열어둔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이제 동결 기조를 이어갔고 그런 모습에서 향후에도 좀 동결 기조는 당분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에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좀 열어둔 상황이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더 높일 가능성은 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은데. 제로고요. 제로라고 보십니까? 그냥 추가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항상 열어뒀거든요. 예. 열어뒀는데 7번 동결했는데 예. 그건 이제 통화 정책을 주관하는 뭐랄까 기관이죠. 핵심 기관인 한국은행에서 아무래도 뭐 추가 금리가 없다,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예. 말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쨌든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상황이 좀 만만치가 않다는 전망 때문이잖아요.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1%로 낮췄는데 네. 이제 어떤 이유인가요?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는 수출 경기 회복은 뭐 긍정적인 요인이긴 한데 투자라든가 소비 쪽이 생각보다는 그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으로 잘 안 되고 있다. 당연히 뭐
가계나 기업의 입장에서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소비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기존에 2.2%였잖아요. 내년 성장률이. 근데 2.1%로 낮출 이유가 과연 뭐가 있었을까? 예, 그러니까 0.1 정도 낮추는 거고, 뭐 국내 기관이나 해외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좀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2.1은 보통 2.에서 2.3 정도 지금 내년 보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낮출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2.1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1.9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1%대 성장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하느니 은연중에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를 한 거고, 그러면은 성장률이 1%대라는 거는 사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보기 드문 성장률이거든요. 그럼 내년 언젠가는 금리 인하의 어떤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좀 확대 해석의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실장님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제 10월 산업 활동 동향 발표가 있었는데 산업 생산과 소비와 투자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이 3대 지표가 모두 감소했거든요. 이제 그 전산업 생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소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 있는데, 일단은 수출은 좀 괜찮아진다고들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10월이 플러스 돌았고, 아마 11월 통계도 오늘 정도 발표가 되는데, 그것도 플러스가 나오는데, 수출 경기가 10월부터 플러스가 나온 건 사실 수출 경기가 실제적으로 회복된 게 아니고 이게 1년 전하고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작년 10월, 11월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로 플러스가 나오는데, 지금 산업활동 동향은 주된 지표가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요번에 10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 올해 10월과 작년 10월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표도 발표되지만 전달에 비해서 얼마나 움직이냐를 이제 핵심 지표로 보는데, 9월 달에 대해서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세 개가 다 떨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전산업 생산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숫자가 너무 마이너스가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전산업 생산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거의 GDP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저 정도 10월에 마이너스가 나왔고 11월이나 이제 12월에 복구가 안 된다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럼 정부가 연간으로 목표하는 1.4%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 좋고요. 특히 이제 소비가 중요한데, 소비는 9월 달에 좀 반짝 회복했다가 이제 10월에 다시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우리 GDP의 절반 정도가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지표들이 좋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걸 볼 때 이제 4분기 경제도 사실은 좀 이제 여전히 좀 침체 국면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상황들 때문에 한국은행도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이제 한은 총재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단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금리 인하 시점은 6개월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랬거든요. 요 코멘트가 사실은 일단 뒤에 금리 인상 가능성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코멘트가 나올 줄은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한은이 보통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건 한은 내에서 속으로 생각할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6개월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7개월짜리는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보통 이런 이제 통화정책, 미 연준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조차를 안 했고, 금리 인하는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이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먼저, 그러니까 요 코멘트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예요. 단순히 말실수인지 아니면 은연중에 한은의 생각을 비친 건지. 그렇다면은 내년 하반기쯤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시장에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그 구절이 저는 그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 전체에 다른 내용은 전혀 좀 쓸모가 없고, 그 구절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12월 1일이죠. 오늘부터 흑연 수출 통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흑연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데 이렇게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는 겁니까? 흑연은 원래 이제 우리 옛날에 연필심으로 많이 쓰였죠. 그거보다는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이제 배터리 쪽에 이제 4대 핵심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인데 음극재의 주된 원료가 이제 흑연입니다. 흑연이고요. 흑연은 인조흑연이 있고 천연흑연이 있는데 인조흑연은 이제 일본 화학기업들이 잡고 있고 근데 인조흑연을 쓰는 게 사실 좀 더 그 자동차의 안전성이라든가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천연흑연을 많이 쓰는데 천연흑연은 중국의 샨샨이나 BTI라는 기업이 주로 이제 생산하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거의 뭐 100% 가까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싸니까, 싸니까 수입을 하는데 이 흑연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생산하기는 어려워요. 단가, 그러니까 생산 비용의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흑연이 흑연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게 우리 배터리 산업에 좀 위험 요인이 될 거다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체들이 우리 국내 업체들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자재 수급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커진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부 발표로는 우리 그 기업들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재고를 미리 좀 해놨다 그래요. 이게 중국이 좀 오래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는 수출 통제를 한다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재고를 확보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소재라든가 광물 쪽에서 우리가 중국산을 많이 쓰잖아요. 예. 언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역시 뭐 방법은 우리 스스로 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결국은 이게 수입선 다변화밖에는 지금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도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좀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처럼 이렇게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로서는 앞으로 좀 어떤 대응 방법을 써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가 핵심인데 어떤 품목들은 중국밖에는 답이 없는 원자재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에 많은 광물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원자재가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또 많은 소재는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인조흑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글로벌 화학 기업들이 가격은 좀 비싸지만 만들어내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거의 배터리는 관련된 소재는 화학 기업들이 잡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산업을 키워나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기업들은 중국 바깥에 이제 글로벌 좀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만 그런 국가들의 기업이니까 그런 기업들하고 좀 협력을 맺는다든가 단순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을 계속 쓰는 것보다는 뭔가 산업, 배터리 산업의 어떤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이 주시했던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라고 하는데 이 지표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시장님? 이제 PC는 개인 소비 지출 금액을 나타내는 거고 사실 이제 우리 그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 보는 거는 PCE, PI라 해서 물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물가 지수는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이제 CPI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미국도 그게 있긴 한데 CPI는 좀 한정입니다. 범위가 도시 그리고 좀 품목 직접적인 소비만 하는데 이 PC라는 거는 간접적인 소비까지 들어가고 또 도시를 뺀 지방까지도 들어가고 근데 CPI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품목의 가중치가 고정이 돼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근데 PC는 분기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PCPI고 이게 이제 1999년까지는 미 연준이 CPI를 근원 CPI를 썼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PI를 쓰고 있고 이게 시장 예상치처럼 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PC 같은 경우는 9월에 3.4에서 이번에 10월에 3.0으로 그다음에 근원 PC PI는 3.7에서 3.5로 떨어져서 좀 있으면 이제 2%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제시했던 게
원래는 2.0%인데 목표가 근데 2%대 정도의 어떤 피복 가능성이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돼서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앞으로 10월에 3.0, 3.5니까 뭐 내년 초에는 2%대로 떨어지겠거니 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12월에 이제 FOMC는 동결 그리고 내년 봄이나 여름쯤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그 가능성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PCE 지표도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오늘 마감을 했는데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은 미국 경제 상황을 좀 우리가 주의 있게 쳐다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은 거의 경로가 확실한 것 같아요. 동결하다가 내년 언제쯤엔 분명히 인하 포인트가 생기고 그런데 이제 미국 경제가 고용 지표부터 해서 소매 판매, 소비 지표까지 갑자기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우리가 전기 대면율 미국 경제 성장률이 4.9% 정도 나왔는데 지금 올해 4분기 내년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 0%대 성장률 전망이 유력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미 연준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미국 실물 경제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금리 인하를 지금 목매달고 있는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시장의 기대, 그럼 증시가 조금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지자체들도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좀 더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드러난 전세 사기 사건들로 경찰은 지금까지 집주인 등 162명을 입건해 1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사건까지 더하면 전체 피해자는 1,300여 명을 넘어섰고 피해 추정 금액은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전세 사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전세 사기 사건을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전시는 최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법률이나 금융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세입자들이 계속 찾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전의 경우 부산과 인천처럼 별도의 지원책이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건물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 주택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존에 만들어진 특별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별 등기가 아니고 건물 전체 등기이기 때문에 경매 우선권을 써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정책이고 LH가 좀 크게 그런 매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 회수 방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거로 전해졌고 대전시 역시 후속 대책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추가 대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타시도는 뭐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있어요.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개정되는 특별법에 이들의 바람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파주 매장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의하나 파주지회를 포함한 11개 시민단체는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과거 북한의 남침 위협을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고 광주 시민에 대한 무장 진압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살자 전두환의 파주 매장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 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발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라리아 발병은 2억 4,900만 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지난 2019년보다 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에 의료 역량을 집중하느라 말라리아를 비롯한 다른 질병에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진 지난해 이후에도 말라리아 발병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온실가스 수준이 사상 최대치에 달하면서 지구 표면의 기온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세계 기상기구가 예측했습니다. WMO는 내년에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WMO는 30일 낸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관측을 시작한 이래 올해가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시기로 간주되는 1850년부터 1900년 사이 지구 평균 기온보다 올해 1월에서 10월 사이 평균 기온이 섭씨 1.4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대기업 보낸다 이거야. 하청 아니고? 취업 교육이라고 봤더니 화장시키고 앉았다. 그래도 이제 나 사무직 여직원이다.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을 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주특성화고 반려동물과에 다니던 홍양은 2017년 1월 졸업을 앞두고 학교의 권유로 대기업 현장 실습을 가게 된다. 하지만 대기업이라던 회사는 LG U+ 하청업체 콜센터였고 그녀는 가장 업무 강도가 높다는 인터넷, 휴대전화 계약 해지를 방어하는 일을 맡는다. 학교와 회사가 맺은 현장 실습 계약과 회사가 홍양에게 건넨 근로계약서는 급여도 하루 노동시간도 달랐다. 할당된 고객 응대 횟수인 콜수를 채우지 못하면 수시로 야근을 해야 했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다. 살은 낳는 자만 나머지는 소모품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무슨 압박을 받는가 보더라고. 이제 그게 참기 힘들다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다고. 학교는 취업률에 따른 교부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 홍양을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1월 22일에 친구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홍양은 1월 23일 오후 1시경에 저수지 난간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아, 12월의 첫날인 오늘 겨울의 시작이지만 날씨는 이미 한겨울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절정을 이뤘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영하권 추위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7도로 어제 아침과 큰 차이가 없고요. 한낮에는 2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온도는 계속해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고요. 목도리와 장갑 등 보온용품까지 챙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대일은 한겨울 추위 속에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대관령 영하 11.2도, 춘천 영하 10도 등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현재 강원 화천의 기온이 영하 14.6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그 밖에 서울 영하 6.7도, 대전 영하 5.8도, 창원 영하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 2도, 광주 5도, 대구 6도 보이겠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과 영광, 전북 고창,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호남 서부와 제주 산간의 많게는 7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의 눈은 오후면 그치겠지만 제주도에서는 밤까지 눈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눈이나 비가 내린 곳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강추위 속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는 밤에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이번 추위는 휴일인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의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무척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